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42부 혁명파 저격수 조준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좀 홍보사항 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지난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위화도 회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다뤄봤잖아요. 그죠? 근데 또 위화도 회군과 관련해가지고 괜찮게 나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인문채널 휴라고 그 임용환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역사학자 분들이 꽤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가시는데 거기서 위화도 회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쯤 봐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놓치고 갔던 부분들을 꽤 많이 이제 짚어줬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셔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리고 인문채널 휴에 진짜 괜찮은 얘기들 많이 올라오니까요. 그거를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를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홍보를 드립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건데 그죠? 자, 아무튼 이제 홍보는 요쯤 하고요. 때는 1388년 6월 우왕이 폐위되고 창왕이 옹립되자 권력은 일시적으로 조민수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조민수와 이색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창왕 옹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권력이 이쪽으로 쏠렸겠죠. 이를 지켜본 이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냐면 이색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래도 야심 만땅인 이성계보다는 좀 이제 욕심은 많아도 적어도 왕이 되려는 욕심까지는 없는 조민수가 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색 입장에서도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쨌거나 창왕이 폐위된 우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에 있어서 좀 생채기가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왕이 물론 정확하게는 폐위가 아니라 그냥 물러났다는 거죠. 우왕이 정확하게는. 그런데 사실상 폐위나 다름없게 그렇게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왕이 그런 식으로 쫓겨났는데 아들이라고 해서 정통성이 강하게 있겠냐 이거죠. 더군다나 창왕은 이제 나이가 겨우 9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이색은 어떤 생각을 하냐. 창왕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종의 승부수를 띄우기로 합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창왕을 모시고 명제국에 입조하여 정통성을 세우기로 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정통성 확립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요즘에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대선이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어디를 먼저 갈 것 같아요? 미국에 먼저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대통령들이 미국에 먼저 가요. 다 그렇게. 이거는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그런 행보를 갖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국제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초강대국에게 가서 직접 인사를 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한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좀 똑같습니다. 그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까지 이거를 갖다 자존심 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국제 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원체 명확하니까요. 더군다나 이런 방식은 소위 말해서 이제 원 간섭기 기간에도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색이 그 방식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창왕을 모시고서 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길이 참 무척 험한 길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동 원정 나가면서 명과 거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거 말고도 명사신 살해 사건이라든가 또 주원장이 온갖 무리한 요구를 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려와 명의 관계는 굉장히 참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길이었죠. 더군다나 주원장이 원체 심보가 특이해가지고 고려의 사신들이 명에 갔다가 해를 입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고려의 노충신은 자신의 일신을 돌보지 않고 이 위험한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아무래도 어린 왕을 갖다 모시고 직접 명에 입주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좀 현실성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떨어지는 게 맞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색이 다시 또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왕을 데리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일단 내가 직접 가자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색이 그렇게 명에 가게 되면은 조민수가 혼자서 이성계를 잡을 수 있는 게 맞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색이 그거를 걱정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명의 사신으로 가게 되면은 창왕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성계가 무슨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면은 조민수가 혼자서 어떻게 이성계를 감당을 할 거냐 이거죠. 그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색이 물귀신처럼 이성계를 끌고서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가니까 당신도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이색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성계가 따라가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색이 결국에는 이제 절충안을 계속 생각해가지고 나온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성계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사실상 어렵다면은 이성계의 아들이라도 한 명 데리고 가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저당을 잡아두자 이거예요. 이성계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색 같은 그런 당대 대학자가 이 노 대신이 직접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명이 가겠다고 했는데, 아니 천하의 이성계가 내가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건 처지가 좀 우스워지니까, 그래서 결국 이 타협 측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로 보내냐면은 당시 이성계가 가장 아꼈던 아들, 5번째 아들이었죠. 드디어 그분이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을 서장관으로 삼아서 데려가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이 말인즉슨 이성계가 가장 아끼는 아들인 이방원은 일종의 인질로 저당 잡게 하는 거고, 그럼 적어도 이색이 명에 가 있는 동안 사고는 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와 타협을 본 이색은 일단 아쉬운 대로 이방원을 서장관으로 삼아서 명으로 가는 사인길에 오르게 됩니다. 진정한 충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노 대신의 모습에 이성계는 이색을 두고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 한번 관련된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민왕이 세상을 떠난 후로부터 천자가 매양 집정 대신을 부를 때마다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님도 사실 이것 때문에 친원으로 돌아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주원장이 자기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공민왕이 왜 시해됐는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갔다가 이거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시 이제 집정 대신들이 다 하나같이 안 가려고 했었는데, 이때 문화시중이었던 이색,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색이 노구를 이끌고서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창왕에게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라고 돼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창왕이 안 가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봤을 때 아마 처음에 이제 창왕을 모시고 가려고 했다가 이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자기만 가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색이 가겠다고 하니까 태조가 이색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인은 의기가 있다 하였다. 이걸 보면 확실히 이성계의 그릇이 나오는데, 이색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자신한테 정적으로 돌아선 인물이었죠. 옛날에는 좀 우호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한테 있어서 정적으로 돌아선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색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진심을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노인은 의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주게 되고요. 이색은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에서 마음이 그에게 돌아감으로써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변고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태조의 아들 하나를 같이 가기를 청하니 태조가 전하로서 서장관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색이 일단 아쉬운 대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명으로 사행길을 떠나게 된 이색, 예상했던 대로 이색의 사행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딱 갔더니 명의 관료들은 요동 원정에 대해서 은근히 이제 비꼬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 그때 왜 그랬냐는 식으로 좀 이제 은근슬쩍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디스하는 말들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명태조 주원장은 이색이랑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이색이 그래도 옛날에 좀 이제 중국물 좀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할 줄 아니까 중국어로 대화하자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에피소드 하나. 이색이 하는 중국어를 주원장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고려사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실록과 고려사에서는
이색이 오랫동안 이제 중국어를 하지 않아가지고 중국어 실력이 많이 쇠퇴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이색이 배운 중국어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몽골 애들이 배운 중국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정통 중국어가 아니라 몽골 애들이 배운 중국어를 배웠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가 이제 아직은 원이 좀 건재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주원장은 당연히 이제 이 말을 듣고서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 거죠. 이거 정통 중국어 아닌데, 그죠? 왜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중국인이 한국어 배울 때 나오는 그런 말투라든가 일본인이 한국어 배울 때 나오는 말투, 좀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원장이 이색 보고 뭐라고 놀리냐면은, 야, 네가 하는 말은 꼭 나아추가 하는 말이랑 되게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큰 풍랑을 만나서 객선 두 척이 침몰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만만치 않은 그런 사행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행길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방원이 역사 무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행길을 통해서 이방원은 중국 쪽에도 나름의 이제 연을 또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의 이방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색이 사행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사고가 안 터지냐?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냐?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왕이 물러나고 창왕이 옹립되는 과정에서 이색과 조민수가 연합해가지고 일시적으로나마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계 일파의 세력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오래전부터 자신을 따라 전장에서 전공을 세운 동국면 무장들 뿐만 아니라 이성계를 따르던 관료와 지식인층 상당수를 포섭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정도전을 비롯해서 이성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형성되었으니 이른바 역성혁명을 추구하는 혁명파가 결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좀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용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서 말하는 혁명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시민혁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위화도 회군이 그게 왜 쿠데타지? 쿠데타인데 왜 그거를 혁명이라고 미화하냐? 미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왔던 뭐 4.29 혁명 이런 혁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동양적인 혁명이에요. 혁명이라는 단어가 원래 동양에서 뭘로 정의됐냐면은 역성혁명으로 정의가 됐어요. 즉 의식이 깨어있는 계몽된 그런 민중들이 독재자를 타도하고서 민주국가로 수립하는 걸 혁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 원래 뭐라고 혁명이라고 했냐면은 군주가 아주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 천명을 받들고 민심을 등에 업은 어떤 이제 위대한 이제 영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바꾸는 거죠. 왕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성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성혁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혁명파지 시민혁명을 의미하는 혁명파가 아니에요. 심지어 실록에서도 혁명파라고 돼 있어요. 그게 혁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 없는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용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이제 이성계 일파를 혁명파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혁명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민혁명이 당연히 아니고 원래 오리지널 동양적인 혁명, 역성혁명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쿠데타를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혁명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런 식으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 혁명파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남은 윤소종 등이 포진해 있었으며 정몽주도 현재까지는 이성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참고로 이제 정도전이야 예전에 함주 막사에서 만난 이후로 계속 이제 이성계에 막후 그런 이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도 위화도 회군 당시에 이성계에게 회군을 강력하게 건의했던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윤소종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끼어들게 되냐면은 이 윤소종 같은 경우 이성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호감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당시에 이성계하고 접선을 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회군 세력 중에서 정지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 한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고려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군 창설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정지가 완전히 이성계 일파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람인데 어쨌든 위화도 회군 때 동의를 했던 인물입니다. 회군 세력 중 한 명이었죠. 그래도 윤소정이 이제 정지하고 나름 이제 안면이 있어가지고 정지를 찾아가가지고 이성계한테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윤소정이 이성계와 알게 되고 위화도 회군 이후에 윤소정도 이성계의 일파, 즉 혁명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혁명파에 또 재밌는 인물이 한 명 더 추가가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드라마 정도전에 나오는 그 이성계 일파들이 이제 슬슬 완성이 되는 거죠. 조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조준은요, 일단 집안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나 정몽주 같은 경우는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금수저는 아니었고 좀 은수저? 좀 중산층 출신이었어요. 근데 조준은 금수저가 맞아요. 이 사람은 잘 나가는 권문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님처럼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관직에 별로 그렇게 본인이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직에 안 나가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관직에 나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 보면 정말 엄친한데 이분이 조준의 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과거 시험을 합격한 그 합격자들이 이제 가두행진을 하는 것을 딱 본 거예요. 얼마나 그걸 멋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제 부러워가지고 조준의 어머니가 한마디 한 거예요. 쟤들은 저렇게 이제 과거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저렇게 가두행진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목과 부러움을 받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 저렇게 되나 그렇게 이제 좀 푸념하는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조준이 정말 엄친아였던 게 뭐냐면은 그 말을 듣고서 바로 과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라 그냥 안 본 거였죠. 자기가 그냥. 그러다가 이제 마음 먹고 준비하니까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엄청난 수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이후에 조준은 지방관으로 시작해서 행정 경험을 쌓게 되는데 문 행정 쪽에만 이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군사 방면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당시 이제 외구가 굉장히 횡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 레벨업 방식이 뭐였냐면 되게 외구 토벌하면서 명성 쌓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문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레벨업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남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말 타고 활 쏘면서 외구 잡았던 사람이고 참고로 이 사람 문관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남은이 무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문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같은 경우 그랬었고 정몽주도 이성계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황산 전투에 참전한 경력이 있죠. 정도전 같은 경우는 외구 토벌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었는데 나름 이제 진법도 나중에 조선시대 가서 진법도 창안해낼 정도로 굉장히 군사 방면에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 문관들 중에서도 군사 방면에서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조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준도 군 사령관으로 외구를 토벌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나름 문무를 겸비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조준의 가장 특출난 능력은 굉장히 엄정하고 아주 칼같은 일처리 능력이었어요. 조준은 언제나 공직자들의 기강과 기율을 바로잡는 데 신경을 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수저의 엄친아에다가 정말 능력도 좋은 만능 중의 만능인데 근데 문제는 이 조준이 이성계하고는 이렇다 할 접점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또 딱히 이세계 문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도전하고도 접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준은 재밌게도 처음부터 우왕의 정통성을 의심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논쟁이 있는데 일단 사료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사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조준은 일찍이 왕씨의 후사가 끊어진 것을 분하게 여겨 윤소정, 여기서 윤소정이 나오죠. 허금, 조인옥, 유원정, 여기서 정지가 나와요. 백분령과 벗을 맺고서 왕씨를 중흥시키고자 비밀리에 맹세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왕씨의 후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왕인데 이 말이 왜 나오냐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준은 우왕이 왕씨가 아니라는 것에 무게를 뒀던 사람, 즉 우왕이 신씨라는 것을 의심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조준이 그런 의심을 원래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국 공신이다 보니까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원래부터 저거 의심했다. 이거 좀 후대에 이제 카피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하여튼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준다면은 조주는 우왕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조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윤소종, 그 다음에 또 정지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과 벗을 맺고서 왕실을 중흥시키자. 그러니까 올바른 이제 정통성 있는 왕을 다시 세우자. 라는 것을 이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왕실 증흥만 이렇게 목적으로 내걸었을 거면은 뭐하러 이걸 비밀리에 맹세를 했겠어요. 비밀리에 맹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가짜 왕시인 우왕을 몰아내고 진짜 정통성 있는 왕실을 세우자. 그런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조준이 연결이 되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윤소종은 정지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성계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 같은 경우는 위화도 회군 멤버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준은 윤소종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물론 정지하고도 아는 사이죠. 그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성계를 만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성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하 사료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태조가 조준의 기량이 비범한 것을 보고 국사를 같이 의논한 후 크게 기뻐하며 그를 오랜 친구처럼 대하였고 회군한 후에도 그를 천거하여 지밀직 사사 겸 대사원으로 삼게 하고서 대소사에 대해 모든 자문을 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조준 역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알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 자문에 응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윤소종의 소개를 통해서 이성계하고 인연이 생긴 조준. 이성계를 만난 다음에 이성계가 조준을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걸.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고 뭐라고 이제 고려사에 써 있냐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준이 정도전한테 좀 묻혀서 그러는데 사실 조준이 이성계의 그 브레인 중에서는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좌도전 우 조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각기 한 팔씩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좀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굳이 이제 삼국지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그런 거죠. 정도전은 이성계한테 있어서 관우 장비 같은 그런 포지션인 거고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생사를 함께 하기로 한 함주 막사에서 얼마나 뜨거운 밤을 보냈겠어요. 그죠? 둘이서. 그런 이제 관계인 거고 조조는 제갈공명과 같은 관계죠. 유비하고 수어지교 같은. 그러니까 유비하고 제갈공명 분명히 이제 신뢰하는 사이이고 뭔가 이제 유비가 제갈공명을 친구이자 스승처럼 그렇게 모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간 좀 뉘앙스는 다르죠. 관우장비하고는. 그런 좀 관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준이 이성계의 그 혁명파 세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은근슬쩍 회군하고는 별다른 관련도 없었던 조준을 무려 오늘날의 감찰실장에 해당하는 대사원이라는 높은 직책에 앉히게 됩니다. 이후 조준은 정도전과 더불어 이성계의 핵심 참모가 돼서 정책 자문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성계를 따르는 관료와 지식인층이 권력의 요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계의 힘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민수도 이에 질세라 관료와 지식인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구세력이었던 조민수는 기껏 새로운 인재를 끌어들인다는 게 뭐냐면은 쫓겨났던 이인임을 이제 다시 복권시키는 그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 정도전에서도 이걸 표현을 했는데 그게 그냥 드라마성의 픽션이라고 보기가 좀 그런 게 실제로 조민수가 위화도 회군을 한 다음에 이인임을 복권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요때 이미 이인임이 딱 요 타이밍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요거는 이제 불발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민수가 그 다음으로 이제 선택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승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승인이 조민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보면 참 이인임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알고 보면 이승인이 이인임하고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임 이 아저씨가 정말 이제 문어발시의 확장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친인척 관계를 정말 많이 맺었는데 일단 당시 이색휘하에 있었던 신진 관료들 이승인, 하륜 둘 다 이제 이인임하고 친인척 관계죠. 그 다음에
이성계하고도 나름 또 친인척 관계를 맺죠. 그죠? 그래서 신흥 무장 세력도 자기 편으로 또 포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질한도 상당히 이제 눈독을 들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왕실. 고려 왕실하고도 이제 또 나름 또 이제 친인척 관계를 맺고, 꼭 그게 자기 그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름 이제 자기 뭐 삼촌이나 형이나 사촌 이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막 문어발시 확장을 엄청나게 해요. 기존에 있던 권문세족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어마어마한 문어발시 확장을 했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숭인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이님 일파예요. 다만 이제 이님 밑에서 그렇게 빌붙어가지고 폐악질을 저지르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이님하고 관련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님이 숙청될 때 이숭인도 똑같이 숙청을 당합니다. 귀양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민수가 불러와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어긋나요. 왜냐면은 이성계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이숭이 위기에 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이후에.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이성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숭이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성계 일파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조민수 일파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좀 이제 애매모호한 포지션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민수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은 하기는 했지만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그다지 이걸 하지는 못하게 되고, 이성계는 이렇게 계속 꾸준히 외연 확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혁명파는 조민수에 대해서 어떤 반격을 개시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2인임 1파였던 조민수는 과거 2인임이 집권했을 때 임견미, 여몽방과 더불어서 온갖 폐악질을 다 부리고 다니던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 2인임이 숙청되고 임견미와 여몽방이 처형되니까 이제 덜커덕 겁이 난 거죠. 하여튼 이런 거 보면 간이 좀 작으신 분인데, 위화도 해군 때도 딱 견적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겁이 난 조민수는 자신이 침탈했던 토지를 일단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일단 그걸 다시 뱉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스로 숙청의 칼날을 피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인들한테 돌려줬던 행동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 또 2인임 1파인 건 맞긴 한데 또 거기서도 핵심 실세라고 말하기도 좀 그랬던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무장이기 때문에 최영하고 나름의 또 이제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위어드 회군 이후에 조민수가 이색과 연합해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게 재벌을 개못춘다고 다시 예전 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왕을 옹립한 일로 조민수는 우쭐해졌죠. 아마 조민수는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말이야, 싸움은 이성계보다 못해도 정치에 있어서는 이성계보다 한 수이라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권력 잡았잖아. 아마 이제 좀 그렇게 우쭐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조민수는 고려의 국정을 자신이 완벽하게 장악했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민수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백성들의 토지를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이렇게 급급했던 조민수. 이처럼 조민수는 이성계라는 막강한 정적을 눈앞에 두고 작은 이익만 탐하는 정말 한심한 작태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조민수가 창왕에게 이인임과 이숭인 등을 소환하라고 건의하였는데 당시 이인임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러니까 조민수도 나름 이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인임 복권의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이인임은 죽고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숭인 정도로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보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좀 그렇게 잘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임견미와 여몽방이 처형당하자 조민수는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우려해 과거에 점탈했던 전민을 모두 옛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어쨌든 이제 겁먹고 나서 다시 토해낸 거죠. 도통사가 되자 도로 조금씩 빼앗아 마음대로 탐욕을 채웠으며 또 이인임의 소행을 따라 사전을 계약하려는 논의를 저지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민수가 요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어넣게 못 준다고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돼 있냐? 이에 조준이 상소에 탄핵하자 조민수를 창녕에 유배 보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조민수가
얼마나 참 보면 깝깝한 미인지가 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조민수는 이색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권력의 핵심을 장악을 하게 됐던 거죠. 위화도 회군 당시 조민수는 그냥 계속 딸려가는 사이였어요. 딸려가는 처지였던 거를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색하고 손을 잡으면서 나름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던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조민수가 방심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죠. 이성기라는 정적을 눈앞에 두고서 저런 허짓거리를 하면서 빈틈을 보여준다. 이거는 날 잡수시오.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자기의 동맹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색이 지금 현재 명예사신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를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죠. 자, 그걸 놓칠 혁명파가 아니죠. 즉, 혁명파가 사고를 안 치겠다는 거는 뭐 우왕을 쫓아낸다든지 창왕을 뭐 쫓아낸다든지 그런 사고를 안 친다는 거지, 조민수 제거 안 하겠다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거하는 방식도 무슨 물리적인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확실한 명분을 잡아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색도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회를 혁명파가 놓치지 않고 바로 파고들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영입했던 조주는 아주 매서운 매의 눈을 번뜩이면서 조민수의 불법 행위를 잡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주는 조민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게 원체 증거와 명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반이성계파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명확하거든요.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조민수는 제대로 힘 한번 못 써서 창령으로 유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색이 있었으면 이색이 뭐 어떻게 가더라도 쳐보겠는데, 이거는 뭐 그것도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려 이성계와 권력을 나눈 집정 대신인을 상소 한 방으로 날려버리게 되면서 혁명파의 저격수로서 조조는 화려한 역사 데뷔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색이 명예사신으로 갔다 온 사이에 조조는 한 방에 날아가게 되고, 이젠 권력을 누가 거의 완벽하게 잡게 되냐면은 혁명파 세력이 완벽하게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파 세력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계속 창왕을 놔둘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창왕을 어떻게 하자? 제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낄 땐 제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참 난감하다는 거죠. 세간에 떠들고 있는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루머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DNA 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좀 난감하죠. 뭔가 좀 건덕지가 제대로 된 게 하나 걸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이제 페이를 시도를 하겠는데, 뭐 하나 안 터지나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왕이 제대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왕과 창왕한테는 대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과연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되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